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메르스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입법과 정책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수원, 용인, 성남에 대한 규제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 정부는 추가 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하며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집니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한 달 반 새 48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LG그룹은 SK와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시총순위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과 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대응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을 57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대한 규제를 두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전달에도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수원, 용인, 성남, 일명 수용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청와대,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중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발표하면 주변 지역 표심이 이탈할 것을 걱정하는 상황. 최근 청와대와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거듭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수용성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당은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집니다.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적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입니다. 신한, KB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2%포인트 낮추며 6개월 연속 내렸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6%포인트씩 내려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7개월째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 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9%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긴 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품목별로는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 6천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98.2% 급감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45%가 줄었습니다.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가 일제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며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1월 기준 2,192만 8천 달러로 전년보다 69.8% 감소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입 감소가 가팔랐습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 72.9%, 화장품 수입은 41.8% 등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첫 대상으로 라임 자산운용과 함께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사기 혐의, 그리고 주요 판매사 중 하나로서 불안전 판매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자산운용펀드가 대규모로 팔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 대해선 정식 검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주요 판매사도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검사로 전환됩니다. 검사는 향후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2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좀 꺾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좀 오르고 있고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규제에 나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과연 성공한 걸까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 지역은 언제까지 과연 오를까요? 자, 12.16 대책 2달을 맞이해서 부동산 시장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용성을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수원 쪽에 좀 거주를 해서 집값을 보다가 부모님 댁 부근의 집값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넘게 거래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풍선 효과다 혹은 키 맞추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같은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규제가 강화될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세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수용성 지역, 즉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12.16 대책, 그러니까 2019년이죠. 작년에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가격 상승폭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어떤 정도의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마 서울 시내에도 규제가 되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서 오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라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그 규제 중심의 정책이 가지고 온 상당히 부작용의 가장 큰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외지인들이 많이 산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가운데 거의 20% 내외 이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 수요자뿐만 아니라 충분히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외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단기간 내에 그렇게 급등시키거나 해서 과열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막차를 타시는 어떤 실수요자들이나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2%가 한 주간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역은 네네네. 정상적이진 않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정부가 조금 전에 추가 규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려를 좀 나타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원님도 오시기 전에 사실 뭐 오늘 정해지기 전에 그렇죠. 빠르면 다음 주 안에라도 이게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어때요? 어느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정부의 그 규제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풍선 효과가 서울을 그 외곽으로 한
여러 가지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용성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어서는 뭐 오동평이라고 해가지고 오산 신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예.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또 서울 시내 인근에 또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조금 수수방관한 좀 여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거죠. 한 주 만에 2.5% 내외로 오른다는 것은 1년이면은 해당되는 주택 가격의 2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 상승폭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을 아마 정부도 느낀 것 같고요.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봐서는 뭐 20일이나 21일 정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요.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대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죠. 조금 갭이 있는 거죠. 현재에서 이렇게 좀 정부가 되게 예전보다 시장 상황이 달아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바로 했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민심 동향이 규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4월 달에 있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운데 있어서도 수용성 지역이 대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정도로 할 것 같고요. 또 수용성 지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원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LTV나 이런 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뭐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은 현재 수원의 경우에는 8달구에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GTX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중과가 적용이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사실은 그쪽에 단기로 투자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뭐 50% 60%의 그 과세를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게 되고요. 또 1가구 1주택자의 혜택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상당히 많은 규제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원의 8달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에 있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의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지정 혹은 투기과열지구로서의 지정이 이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사실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저희가 살 곳인데 네. 그걸 또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고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오를 때 그래서 내가 기왕 집이 필요하면 실수요 개념으로 따라서 이제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추가 규제로 집값 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현실적으로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규제가 나온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게 현실화가 될까요?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규제가 그동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일부의 11개의 구는 투기지역까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18번의 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안정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거래 심리 위축을 초래해서 지금은 좀 안정된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번 대책들이 각종의 어떤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그 시장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아마도 이번에 있어서 대책을 내놓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이 폭탄급의 큰 규제 정책을 내리기보다는 네. 조금씩 후속 대책을 입법 예고하면서 움직일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오른 그 집값이 순식간에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기존의 주택이 오른 것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한테는 너무 자칫하면 커요. 자산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있어서 설령 단기간 내에 굉장히 높은 폭의 가격이 올랐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완충작용을 조금 정부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해야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본래 상태로 돌려놓게 되는 것은요. 저는 대단히 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고요. 이제 서울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성이나 뭐 오동평과는 다르게 뭐 신조 계속 나오는데 강남 쪽은 마이너스로 결국에 돌아섰습니다. 네. 계속 상승률이 줄다가 네. 고강도 규제가 먹혔다라고 이제 뭐 한간에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규제가 사실은 이제 12, 16 대책이 가지고 있는 게 대출과 세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이번에 12, 16 대책, 그 작년이죠. 2019년도에 마지막 대책이었던 그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존의 주택들 가운데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억 이상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정부에서 명명을 하고 예. 그다음 15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대책의 행간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의 어떤 가격대를 갖다 구성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실거래가 네. 중심입니다. 시세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그 적용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실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는 대출도 굉장히 좋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9억 이상의 경우에는 15가지를 해당되는 거래 매수자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해당되는 쪽에 당국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세무조사까지 동반하는 그래서 자칫하면 주택 거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 거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켜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마치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 6억에서 9억 사이의 간격에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항구적으로 시장 안정에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두고 볼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관망세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분한 서울 시내의 공급 대책에 대한 대안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안정 기조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불안한 요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할게요. 저희가 시간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강남권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합권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네네.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강북은 오름세가 지속되는데 강남, 강북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강북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6억에서 9억 사이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든 혹은 실수요자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규제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요.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래 자체가 많이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하락세 자체가 큰 폭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남 지역의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한 서너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제자리를 찾는 모양새도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에 네, 이제 네, 부동산에 그렇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서.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전세 시장으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전세값도 우리가 지금 잘 잊혀져 있지만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 규제에서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요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약 시장으로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도중에 전세로 입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이런 전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용성의 규제를 지금 앞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오늘 소중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기술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한 달 반 새에 48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삼성그룹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모두 524조 1,900여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대 그룹 중 시총이 늘어난 곳은 삼성과 LG, SK 등 세 곳뿐이었고 업종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며 그룹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이 많이 늘어난 그룹은 LG그룹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4위였던 LG그룹은 SK와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LG그룹은 13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93조 100억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10.1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2차 전지 제조업체인 LG화학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광모 LG 대표가 디자인 분야의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구광모 대표는 올해 첫 현장 경영으로 LG전자 서초 연구개발 캠퍼스 내 디자인 경영센터를 방문해 디자인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구 대표는 디자인은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첫인상을 받고 사고 싶다는 가치를 느끼는 첫 순간이라며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섬세한 배려와 편리함에 감탄하고 고객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디자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는 고객의 가슴을 뛰게 하는 디자인이야말로 고객 경험과 감동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라며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 회장이 제3의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오늘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굴까요?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부건 FNC가 악플과 가짜뉴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의혹과 화장품 성분 논란에 대해 여러 공인인증기관들이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가짜뉴스는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심 없는 XX. 구하라 설리 다 갔다는데 넌 왜 살아있어? 인블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건 FNC 대표의 아내이자 전 상무인 임지연 씨에게 날아온 SNS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인블리를 향한 비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회사로 날아드는 수많은 악성 민원에 부건 FNC 직원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멍청하다, 일도 못한다, 저런 CS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저러니까 회사가 저런 애들 때문에 망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직원들이 너무 하루하루 울기도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정말 잠을 못 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당장 그 진단서를 발행해 줄 테니 쉬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욕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인블리를 저격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형사고소를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모금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티즌이 이러는 명분은 하나, 부도덕한 기업을 본보기로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건 FNC가 판매하는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고 화장품 사용 후 피부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건 FNC가 환불마저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코티티 시험연구원과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지난해 4월 호박즙 검사 결과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 진균수가 모두 0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논란이 됐던 화장품 제조일자 관련 사안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부건 FNC는 제품상 문제가 없음에도 소비자 응대 부분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환불 요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 금액만 4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부건 FNC는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 채널에서 퇴출되는 한편
부정적인 여론 확산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SNS라는 익명의 공간에 숨어 악의적인 갑질을 하는 블랙 컨슈머. 이들의 갑질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는 드론 구매가 늘며 관련 사고가 늘자 드론 실명제를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지난해 8월 기준 3,5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6년보다 5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 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드론 조종 자격은 드론 무게에 따라 차등화될 계획입니다. 2kg이 넘지 않는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2kg이 넘는 드론은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필기, 실기 시험을 단계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지식재산을 통한 은행 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사업화 자금 융통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과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식재산은 물건, 땅 등 유형 자산과 달라 은행의 회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구 출범으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된 겁니다. 이번에 회수지원기구가 출범을 함으로써 은행은 다소의 부담을 덜고 돈을 빌려주고 앞으로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이 더 활성화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쉽게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동산 이외에는 마땅한 담보가 없어서 금융 지원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그 회수를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지식재산 회수 지원 기구입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886억 원에서 2019년 4,331억 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금융권의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인데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춤하나 싶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1번째 확진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 특히 손 씻기의 생활화, 마스크 착용 등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